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감독 커리어 역사상 처음으로 4경기 연속 패배를 당한 펩 과르디올라 감독, 본인의 또 감독 역사, 맨시티 부임 후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복귀한 토트넘 허스퍼를 상대하게 됩니다. 이미 카라바오컵 16강전 승리로 최근 맨체스터 시티가 당한 4경기 연속 패배에 시발점 역할을 한 토트넘이 이번에도 맨시티를 상대로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큰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양팀의 최신 상황과 벤탄쿠르의 징계 이탈 속에 손흥민 선수가 이번 맨시티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어떤 구조 안에서 활약을 하게 될지 양팀의 최근 경기 전술 분석을 통해 프리뷰해드리겠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일정입니다. 먼저 문을 여는 경기는 11월 23일 토요일 밤 9시 30분에 킥오프하는 레스터시티와 첼시의 경기고요. 이어서 11월 24일 일요일 0시에 아스널 대 노팅엄, 에스턴 빌라 대 크리스탈 팰리스, 본머스 대 브라이튼, 에버튼 대 브렌트포드, 풀럼 대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경기가 열립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황희찬 선수가 이 풀럼과의 경기 복귀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할 경기는 새벽 2시 30분에 킥오프할 맨체스터 시티와 토트넘의 경기고요. 스포티비 나우에서 온라인 모바일로 보실 수 있고 스포티비 프라임을 통해서 TV 채널로 생중계를 유료 결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11월 24일 일요일 밤 11시에 사우스햄턴과 리버풀의 경기, 11월 25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후뱅 아모린 감독의 데뷔전이 될 맨유의 입스위치 타운과의 원정 경기가 있고 11월 26일 화요일 새벽 5시에 뉴캐슬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프리미어리그는 현재 승점 28점에 리버풀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 맨시티가 최근 주춤하고는 있지만 승점 23점, 그래도 리버풀과의 승점 차이가 5점이거든요.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를 이겨야만 약체라고 할 수 있는 강등 위기에 놓인 사우스햄튼전 승리가 유력한 리버풀과의 승점 차이를 그나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 경기도 승점을 잃는다면 정말 리버풀이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하는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리그 10위까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승점 16점이기 때문에 3위권인 첼시, 아스널과의 승점 차이가 3점에 불과해요. 19점인 첼시와 아스널이기 때문에 맨시티를 상대로 이변의 승리를 거둔다면 현재 중위권의 성적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단숨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그만큼 중하위권 팀과의 승점 차이가 촘촘하다 보니까 맨시티가 입스위치를 꺾을 경우 승점 18점이 되거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상위권으로 가느냐 아니면 맨시티의 패배에서 중하위권, 강등권까지 떨어지느냐에 기로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양팀의 경기 성적을 보면 나란히 좋지가 않아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해드린 대로 토트넘과의 카라바오컵 경기에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했다고 하더라도 워낙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그때 당한 시즌 첫 번째 공식 경기 패배 이후로 본머스 원정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1대2로 졌고, 무엇보다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UEFA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1대4의 참패를 당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A매치 쉬기 전에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도 1대2로 패배하면서 내리 실점이 많았어요. 득점은 꾸준히 하고 있지만 수비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죠. 물론 토트넘 역시 맨시티와의 카라바오컵 승리 이후 에스턴 빌라전 4대1 승리로 그 기세를 이어가는 것 같았지만 갈라타사라이와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 2대3 패배에 이어 승격팀인 입스위치에 당한 1대2 패배는 입스위치가 올 시즌에 토트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던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큰 위기론이 짚혀졌습니다. 게다가 맨시티와의 경기를 이기기 전에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원정 경기 0대1 패배를 프리미어리그에서 당할 때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토트넘과의 경기 전까지 승리가 없었던 부진에 빠져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의 경기력이 분명 일관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맨시티, 에스턴 빌라 같은 강팀들은 이들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다 보니까 토트넘이 반사이익을 누렸다. 또 이 팀들이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는 과정 속에서 또 체력적인 어려움, 부상자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 토트넘이 잘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자멸로 이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토트넘과 맨시티는 이번 맞대결 이후 주중 경기로 각각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맨시티는 황인범 선수가 속한 페이노르트와 경기를 하고 토트넘은 AS 로마와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 선수단 운영도 어떻게 할지가 주목이 돼요. 우선 더 힘든 상황은 아무래도 맨시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이 4연속 패배를 당하기 전에는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포함해서 공식 경기 5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토트넘에 패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패 가도였거든요. 다만 맨시티가 당한 이 4연속 패배가 모두 원정 경기였다.
공교롭게도 4경기를 내리 원정 경기로 치러야 했던 점이 맨시티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 토트넘전은 홈경기이고 또 이어질 페이노르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홈경기이니까 연패를 연승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12월의 첫 번째 일정으로 현재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리버풀과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그 경기 전까지 리버풀과 승점 차이를 좁힐 수 있는 희망을 가져가려면 일단 토트넘전 승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 어느 때보다 전술적으로 잘 준비하고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양팀의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한 장단점 분석을 보면 맨시티의 약점은 공중볼 경합으로 나오고 있고 상대 측면 공격을 방어하는 수비적인 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 세트피스가 아주 강하고 또 중거리 슈팅을 통한 득점 기회 창출도 강하고 개인 기술을 통한 득점 기회도 잘 만들어내고 있고 또 세트피스 수비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사실 토트넘이 역습 공격은 좋고 또 세트피스 공격도 살아나고는 있지만 수비적으로 무엇보다 상대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 자체, 수비 그 자체가 약점인 토트넘이다 보니까 맨시티의 공격을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카라바오컵 경기는 맨시티가 엘링 홀란 선수를 아예 쉬게 했던 점을 생각한다면 혼란이 뛸 때 토트넘 수비가 그 혼란을 제대로 막아낼 수 있겠느냐. 맨시티의 수비적인 허점을 공략할 수 있더라도 더 많은 골을 내주고 패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번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남다를 수 있는 이유가 올 시즌을 끝으로 맨시티와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었고 맨시티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떠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트래블 달성 이후 또 프리미어리그 4연속 우승 이후 본인의 조금 동기부여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 이번 11월 A매치 휴식 기간 동안 본인이 최근에 4경기 연속 패배에 책임감을 느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또한 새로운 비전을 받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일정 이후에 연장 계약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맨시티 담당 기자, 이미 영국 유력 매체에서 맨시티 최고의 정보통으로 활약을 해왔던 샘리 기자의 독점 정보에 따르면 이미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와 1년 연장 계약에 합의를 했고 여기에는 1년 추가 옵션, 최대 2년 더 맨시티에서 뛸 수 있는 조건에 합의를 했다는 것이니까 본인이 앞으로 최소 1년을 더 맡게 될 맨시티를 다시 일으키겠다, 다시 제대로 팀을 만들고 리빌딩 해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이 A매치 휴식 기간 동안 가졌다는 것은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잘 준비된 전술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를 패배하고 나서 맞이하게 된 11월 A매치 휴식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뭐 13명이나 국가대표팀에 나가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돌아오고 나서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조금은 본인이 선수들이 와야 훈련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조금 무책임한 전술적인 문제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는 듯한 그런 고집을 보인 것과 달리 과르디올라 감독은 10일 동안 반성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이 최근 당한 4연속 패배를 전술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머리를 비우고 또 하나의 목표는 국가대표팀에 소집된 선수들 그리고 현재 부상 중인 선수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이 목표라고 하면서 선수들이 돌아온다면은 이번 전반기 초반에 좋았던 모습이라든지 또 리스본과의 경기 실점 전까지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경기에서 패했을 때 실점하기 전까지 보여줬던 그 좋은 경기 수준을 다시 보여주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경기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고 있다. 분명히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특히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면 경기력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지난 10일간의 휴식 기간 동안 분명히 많은 전술적인 솔루션을 탐색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최근 4경기 패배 과정에서 맨시티가 실점한 패턴이 상당수가 비슷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 성향의 전술을 좀 이어받고 또 그런 계열의 감독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맨시티 역시 하이라인의 뒷공간이 자주 무너지는 모습들이 노출됐거든요. 브라이튼과의 경기 패배할 때는 수비수인 판헤케가 맨시티의 수비라인 뒷공간, 특히 사이드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미토마에게 롱패스를 연결했고 미토마가 이 공을 받아서 크로스를 올렸을 때 1차적으로는 맨시티 수비가 잘라냈지만 그 흐른 공을 더 빨리 반응한 미토마가 재차 패스로 문전으로 보내줬고 그 공을 받은 데니 웰백이 지켜내고 버텨내면서 공을 주앙 페드로에게 내줬고 주앙 페드로가 슈팅까지 연결하는 과정 속에서 맨시티 선수들의 반응력이 조금 늦었어요. 이것은 체력적인 부분 또 어떻게 보면은 몸의 문제, 최근에 몸의 피로, 부상의 피로 이런 것들이 누적된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뒷공간이 무너졌을 때 빠른 회복력이 떨어진 게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브라이튼과의 경기 막판에 역전골을 허용한 장면도 뒷공간이 무너졌는데 중앙 미드필드인 발레바의 전진 패스를 받은 웰백이 스크린 플레이를 통해서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서 공을 지켜내면서 리턴을 내줬고
그 리턴 패스를 주앙 페드로가 이어받아서 3자의 움직임으로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오라일리에게 스루 패스를 내줬고, 오라일리가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맞이하면서 득점을 했는데, 이렇게 한 번 기점 패스를 크게 찔러주고 재차 패스 리턴 주고 다시 패스가 연결될 때 블라인드 사이드에 있던 한 명의 선수가 침투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수비 조직이 무너지는 상태가 많이 발생했다 보니까 이 라인 조정이라든지 연결 패스에서의 압박이라든지 분명히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대응했을 것이다. 본머스와의 경기 같은 경우도 사실 1대1 상황에서의 대인 수비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맨시티다 보니까 필포든이 수비에 가담을 했을 때 왼쪽 풀백인 케르케즈가 1대1에서 필포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전반 9분 만에 돌파에 이은 컷백으로 세메뇨에게 패스를 주고 세메뇨가 득점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공격수가 수비를 끌고 들어갈 때 뒤에 있던, 역시 블라인드 사이드에 있던 오른쪽 측면 공격수 세메뇨가 들어와서 슈팅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쪽으로 아이솔레이션 해놓고 반대편에 들어온 선수들을 놓치고 빈 공간, 압박으로 인한 배후 공간이 맨시티가 계속 노출이 됐어요. 맨시티가 64분에 본머스에게 결승골을 허용한 장면은 공세를 펼치다가 뒷공간이 한 번에 또 무너졌는데, 세메뇨의 스루 패스를 받은 케르케즈가 왼쪽 사이드를 파고들어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이바니 유송이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 큰 빈 공간이 분명히 문제입니다. 게다가 맨시티 같은 경우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스포르팅 리스본은 끌어들이면서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하도록 후방 빌드업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그 빈 공간을 사이드로 뺐다가 배후 공간으로 연결하는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역이용해서 골을 넣었거든요. 선제골을 내주고도 스포르팅이 맨시티는 어떤 상황에서도 라인을 높이고 전방 압박을 한다, 그것들을 파악하고 끌어들인 다음에 요케레스라는 해결사에게 한 번의 스루 패스를 찔러 넣어주면서 한 번의 롱 패스를 뒷공간으로 찔러 넣어주면서 동점골을 만들었었거든요. 이런 장면들은 충분히 토트넘도 속도감 있는 선수들, 부지런한 선수들, 뭐 솔란키라든지 존슨,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이런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 길게 한 번에 공을 때려주는 상황만 나온다면 주고 내주고 슈팅, 주고 컷백 주고 슈팅, 주고 크로스 넘기고 슈팅, 이런 상황을 통해서 충분히 제한된 인원만으로도 득점 패턴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맨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이 득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클 수 있습니다. 다만 맨시티는 실점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득점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도 전반 23분에 코바치치가 중앙지역을 탈압박하면서 한 번에 찔러준 스루 패스를 혼란이 힘으로 상대 수비의 견제를 이겨내고 버텨내면서 몰고 들어가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1차 슈팅이 막혔지만 재차 슈팅을 가져가는 과정까지도 혼란의 괴물 같은 운동 능력이 빛났었고, 또 스포르팅전도 이들의 강한 전방 압박이 통할 때는 바로 상대 지역에서 공을 빼앗아서, 특히 필포든이 본인이 빼앗은 이후 그대로 때린 슈팅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솔로 플레이를 보일 만큼 선수 개개인의 역량은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맨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이 고전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더 긴 시점으로 보자면 역습 축구, 속공 축구에 능한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는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왔었죠. 최근 10경기로 기록을 보면은 토트넘 기준으로 4승 1무 5패, 거의 호각에 가깝고 어떻게 보면은 승패를 주고받는 양상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면서 3경기를 못 이기다가 이번 카라바오컵에 이겼던 거잖아요. 그 경기 이전으로 가보면은 거의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지지 않아 왔다. 특히 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는 압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가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리긴 하지만 토트넘이 이번 카라바오컵에서 이겼던 것과 같은 그런 실리적인 축구를 또 한 번 고사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맨시티를 상대로만큼은 내가 고집 부리지 않고 조금은 실리적인 이길 수 있는 축구를 하겠다라고 또 한 번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토트넘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달 카라바오컵 16강전에서 2대1로 이길 때는 물론 맨시티가 포든을 가짜 구번으로 놓고 혼란을 아예 시기하고 마테우스 누네스라든지 또 유망주인 메카티, 또 오라일리를 미드필드로 배치하고 사비뉴를 오른쪽에 배치했던 조금은 2군급의 선수들을 내세우긴 했지만,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전반 5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고 전반 25분에 두 번째 골이 나오는 과정은 맨시티의 수비적인 허점을 그대로 공략했던 골이었어요. 다만 전반 추가 시간에 추격골을 내줬고 후반전에 좀 위협을 당했던 상황들, 토트넘의 수비가 흔들렸던 상황들은 토트넘의 고질적인 수비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경기가 많은 골이 나오는 경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맨시티와의 경기에 전반 5분 만에 넣었던 득점은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맨시티의 라인을 끌어올리고 그 뒷공간을 무너뜨렸던 토트넘의 장점이 살아났고 맨시티의 약점이 드러난 장면이었기 때문에 정말 좋았습니다. 오른쪽 센터백의 로메로가 오른쪽 풀백 그레이에게 패스를 주고, 그때 뒤로 공을 받기 위해 내려왔던 브레넌 존슨이 그레이의 전진 패스를 받았을 때 백힐로 수비를 본인이 끌어들인 다음에 논스톱으로 뒷공간으로 연결해주면서 오른쪽 공격한 미드필드로 뛰었던 클루셉스키에게 연결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클루셉스키가 오른쪽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왼쪽
반대편에서 침투해 들어가던 베르너를 향해서 오른발 크로스를 빠르게 넘겨주면서 베르너가 이 공을 또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논스톱 슈팅으로 해결하면서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갔거든요. 그리고 전반 25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모두가 문전에 몰려있을 때 쿠루세스키 선수가 뒤로 빼준 공을 사르가 오른발 가마차게 중거리 슈팅으로 빠르게 강하게 정확하게 연결하면서 2대0을 만들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는 뛰잖아요. 베르너의 위치, 사르의 위치에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할 수 있고 더 좋은 결정력을 보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슈팅할 수 있는 기회들을 효과적으로 전술적으로 만들어준다면 토트넘이 이번 맨시티전도 충분히 다득점을 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브레넌 존슨이 수비적으로 정신 차려야 되고, 포스테콜 감독이 브레넌 존슨의 수비 위치라든지 수비 상황에서의 선수들의 동선 배분을 잘해줘야 됩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 내줬던 사비뉴의 크로스에 이은 마테우스의 논스톱 슈팅 과정에서는 또 한 번 존슨이 멍하니 지켜보면서 마테우스가 너무 자유롭게 슈팅하게 냅뒀거든요. 이번 경기는 혼란까지 뛸 것이기 때문에 센터백들이 혼란에게 끌려다니면 다른 미드필드나 풀백 그리고 공격수들이 수비 커버를 잘해줘야 돼요. 그런 면들이 살아나야만 토트넘이 이번 경기 승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 맨시티를 상대로 19경기 9승 2무 8패 8득점 4도움에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지난 시즌 맨시티 원정에서도 1득점 1도움의 원맨쇼를 펼치면서 3대3 무승부를 끌어냈던 과르디올라의 천적, 과르디올라의 악몽이 됐었잖아요. 물론 지난 시즌 후반기 홈경기에 0대2로 질 때는 결정적인 1대1 기회를 살리지 못했지만 그때의 아쉬움을 서력하고자 하는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의지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 대표팀에 가서도 보여줬던 살아난 경기력, 부상 문제를 완전히 털어냈다는 부분들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최고의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맨시티는 핵심 자원인 로드리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고, 또 다른 구단의 리더인 후뱅 디아스 센터백 주전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아케와 아칸지가 회복했다, 스톤스도 돌아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부상 여파로 인해 최고의 컨디션은 아니고요. 또 측면 공격수로 도쿠와 그릴리시, 포든도 다 부상 중이다 보니까 지금 맨시티의 가장 큰 문제는 부상 이탈 자원이 너무 많다는 것이겠죠. 물론 혼란이 건재하고 이번 경기는 혼란, 케빈 다브라이너, 균도안, 베실바 등이 선발 출전할 테니 카라바오컵 경기 당시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공격을 구성할 맨시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비뉴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측면 공격을 맡을 수 있고요. 하지만 수비 라인에 말씀드린 아케와 아칸지 센터백 조합에 대한 몸 상태, 또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뛰게 될 리코 루이스의 수비력을 생각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카일 워커가 아니라 리코 루이스를 상대로 그 뒷공간을 공략하는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토트넘도 반더벤의 부상 회복 소식이 아직 들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갔던 로메로가 부상을 당한 채 조기에 복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벤 데이비스와 드라고신이 센터백 조합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혼란과 더브라이너의 공격 조합이 만들어낼 수많은 기회를 커버할 수 있겠느냐. 게다가 미드필드 라인에서 가장 수비 커버력이 좋았던 벤탄쿠르가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를 향했던 인종차별 발언으로 징계를 받게 됐거든요. 토트넘 구단에서 항소를 했지만 일단 징계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어떻게 미드필드를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 후스쿼드닷컴은 메디슨, 사르, 쿠루세스키를 배치해서 쿠루세스키가 공미, 메디슨, 사르가 2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메디슨이 공격 욕심을 부리지 않고 롱패스, 스루패스에만 집중을 해준다면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을 살릴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누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독이 그 선수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과연 토트넘이 상대에게 실점을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은 골을 넣게 만들어주면서 맨시티를 상대로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5연패의 악몽을 선사할 수 있을지, 오는 일요일 새벽에 펼쳐질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는 한준TV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는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로 함께하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경기 전까지 나올 최신 정보뿐 아니라 입중계 알림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